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날이 있어요. 뭔가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때나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상처받고 애꿎은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내 편에서 나를 다독여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이럴 때 내 마음에 와닿는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민지 작가의 가장 가까운 위로입니다. 작가는 10여 년을 사회부 경제산업부 취재기자로 일했었다고 하는데요. 기자 시절 느꼈던 경험과 글을 쓰며 알게 된 나를 위로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없이 부족하고 못 믿어온 내 자신이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내 편에 서서 위로해 주자고 말이죠. 그럼 마음에 와닿았던 책 속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 한동안 열심히 했는데 유난히 뜻대로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었다. 내 탓인가? 운이 없었나? 실력 부족인가? 답이 없는 질문들로 속이 산란해져서 광화문 서점에 갔다. 예쁜 표지를 한 힐링 책들이 많았다. 뭔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만 들면서 영 와닿지 않았다. 에세이 코너보다 더 붐비는 자기계발서 분야로 발을 옮겼다. 요새 잘 나간다는 책 몇 권을 집어서 훑어봤다.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었지만 다 비슷하게 느껴졌고 목욕탕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나에게는 희미하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책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성공 이유를 찾는 말들로 빼곡했다. 대체로 이런 메시지들이었다. 성공은 멀리 있거나 대단한 게 아니다.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룰 수 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내가 할 수 있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나처럼 되려면 한 가지를 바꿔야 한다. 바로 행동이다. 당신의 습관을 당장 바꿔야 한다. 지금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세부 목표를 세워 작은 실천들을 반복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을 깨닫고 야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 목표를 되새기고 상대를 사로잡는 대화법을 익히고 틈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 등등등. 눈으로 읽기만 하는데도 숨이 턱 찼다. 이건 뭐랄까.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여러 각도에서 대차게 비난받는 것 같았다. 썰렁한 학교 정문 앞길을 나 혼자 뛰어가고 있는 지각생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란 게 성공한 인생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기도 했다. 내가 가진 것들과 세상이 나를 향해 요구하는 것들, 이 둘의 큰 차이를 일깨워주면서 나로 생겨먹은 인간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과 반발심이 들었다. 소중하고 귀한 내 무언가를 폄훼하는 것은 아닐까? 요즘의 나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잘한 것들, 감정이 출렁이는 순간을 자주 생각한다. 작은 것에 짜증을 내서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던 부끄러운 연애 시절과 다큐 3일에 나온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를 보고 갑자기 혼자 펑펑 울었던 순간이 문득문득 떠오른다. 무심결에 내가 자주 쓰는 아무래도와 그러려니 같은 끝이 무딘 단어들도 떠오른다. 한 시절 가까웠던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가 지워진다. 소파와 하나가 되는 게으른 일요일 오후도 생각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자랑할 건 아니다. 찌질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부끄럽지도 않다. 쓸모만이 존재 이유가 아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들은 이렇게 모두 작고 무쓸모한 순간들이다. 그런 순간들은 내가 남과는 똑같지 않은 무언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순간들이 바로 나의 습관들이다. 사라지지 않고 내 몸에 스며든 것들. 쉽게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유일한 것들. 우리의 생각도 결국엔 습관의 소산물이다. 매사에 모든 걸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자신조차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니, 나로 말하자면 대부분이 그렇다. 크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고 대부분은 저절로 하게 되는 것 투성이다. 내 습관을 찬찬히 돌아보는 것은 스스로를 고쳐야 할 규정의 대상이나 발전해야 할 자기개발의 존재로서 혹독하게 채찍질하기보다는 내 사고의 작은 연속성을 더듬으며 경험의 뿌리를 찾아나가는 일이었다. 내가 겪었던 독특한 일들이 내 몸에 어떤 기억을 남겨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일이었다. 폭력적인 시선들을 지우고 나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일종의 시선 훈련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내 사고방식들을 찬찬히 돌아보며 조금씩 나를 설득해 나갔다. 나를 겨냥한 화살에도 뚫리지 않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새겨진 단단한 방패를 세우기까지. 돈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일들. 벌써 10년은 된 이야기다. 친구와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갔다. 업무 출장을 제외하고는 해외에 나가본 게 처음이었다. 가장 싼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고 저비용 항공을 타고 갔다. 그래도 마냥 신이 났다. 좁은 좌석에서 가장 편한 각도를 찾아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다가 날카로운데 다리가 긁혔다. 빨간 펜으로 그은 것처럼 줄이 생기더니 피가 났다. 승무원에게 반창고가 있으면 하나만 달라고 요청했다. 승무원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가져와서 일단 이 서류를 다 써야 반창고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상처를 휴지로 꾹꾹 누르면서 빈칸을 대충 채워나갔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놈의 항공사, 인정머리도 없이. 반창고 하나에도 인색한 걸 보니 서러워지기까지 했다. 휴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돈을 많이 모아서 다음 휴가철엔 비싸더라도 무조건 국적기 항공권을 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내 옆좌석에서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져 있는 친구 H는 동대문 도매가게에서 가방을 팔고 있었다. 야간에만 일하는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악화되어 가는지 친구 H를 보며 똑똑히 알게 됐다. 혹사당하듯 일하는 친구의 낯빛은 누가 봐도 29살로 보이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 역시 밤낮이 절반쯤 비틀어지게 됐다. 아침 뉴스 담당 부서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지하철 첫 차도 없는 새벽 4시에 출근해야 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면 6시간은 잘 수 있었지만 실전은 달랐다. 혹시 잠결에 알람을 꺼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깊게 잠을 못 잤다. 밤새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허옇게 질린 얼굴로 출근했다.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던 우리는 그렇게 낮밤이 바뀐 생활 탓에 나란히 몸이 망가졌다. 생활 리듬은 틀어지고 피로는 누적됐다. 누군가는 근무 틈틈이 담배를 피우거나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생활 리듬이 망가진 틈을 타서 아예 적극적으로 밤을 새우면서 놀기도 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뭔가 준비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한창 직장인 사이에서 붐이었던 로스쿨에 가볼까 해서 온라인 강좌를 수십만 원 주고 끊었지만 2달도 못 가 공부를 중단했다. 그러곤 종로의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는데 온갖 요식업 분야에서 창업에 실패한 중년들만 모여 있어서 나까지 덩달아 우울해졌다. 그때를 뒤돌아보면 나이로만 보면 완벽히 청춘이지만 가장 청춘답지 못했다. 늘 피곤했고 노인보다 더 지쳐 있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드물었고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할 때도 많았다. 취향도 제대로 누리기 어려웠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해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나만 겪은 특별한 일은 아닐 것이다. 주변을 보면 다들 그렇게 살았다. 자기 기반이 없는 청춘은 늘 불안한 존재다. 그런 불안이 장기화되면 나중에는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 청춘이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스스로 내어놓는 꼴이다. 나는 청춘의 시기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생계 걱정이나 부양해야 할 누군가가 없어야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꿈꿀 수 있고 도전이란 것도 해볼 수 있다. 나는 20대 청춘을 제대로 누린 적이 없다. 내가 처한 그런 형편을 받아들이기까지 적어도 10년은 걸렸던 것 같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말이다. 해밍웨이의 단편 깨끗하고 밝은 곳에서 두 웨이터는 혼자 술을 마시는 부자 노인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한다. 젊은 웨이터는 빨리 문을 닫고 퇴근하고 싶은데 노인은 좀처럼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노인을 바라보며 나이든 웨이터가 옆에 젊은 웨이터에게 말했다. 저 영감 말이지 지난주에 자살하려 했대. 젊은 웨이터는 왜냐고 묻는다. 그러자 나이든 웨이터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이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한다. 돈이 꽤 많거든. 소설의 이 대목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돈 말고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가난한 내 청춘이 떠올라 크게 공감이 됐다. 1, 2년은 돈을 벌지 않아도 생계 정도는 가능한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나서야 자아 실현이나 인간관계 같은 지금껏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꿈이나 희망을 가까이 두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청춘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시기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못 누린 청춘을 지금이라도 누려보자 싶은 마음은 지나친 자기 연민일까? 나를 지키는 마음의 습관. 새벽 5시 30분에 머리맡 핸드폰이 울렸다. 자다가 놀라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핸드폰을 향해 빠르게 손을 뻗었다. 발신자는 형부였다.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벨소리가 멈췄다. 언니에게 무슨 큰일이 난 걸까? 잠깐 생각하다가 쌍둥이 조카들이 칼같이 5시 반에 일어난다던 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아마 오전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형부의 핸드폰을 지서 아니면 지훈이가 이리저리 만지다가 통화 버튼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을 것이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바지런하게 아빠를 괴롭히고 있을 2살짜리 쌍둥이들의 모습이 가물가물 떠오르면서 동시에 2시간은 더 잘 수 있다는
기분 좋은 만족감이 뒤섞여서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강조하는 책이 주기적으로 인기를 끈다. 특히 연초가 되면 생활 습관에 대한 책들이 쏟아진다. 나는 오전에 일 능률이 더 높은 타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 일찍 일어나면 온종일 피로감에 지배를 당한다. 어떤 기업 대표는 하루에 2~3시간만 잔다고 하고 유명한 여행가는 이틀에 한 번만 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잠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나와는 영 거리가 먼 얘기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우쭐대는 것뿐이라는 유머에 아낌없이 물개박수를 치는 쪽이다. 최근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다.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검진은 받았지만 내시경과 초음파 등등 40여 가지 항목을 꼼꼼히 검사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몇 주 뒤 우편으로 도착한 검진 결과서에는 무려 B가 6개나 있었다. 올 A를 기대했는데 당황스러운 성적이었다. B는 정상에서 조금 벗어났으니 매년 경과를 지켜보라는 의미였다.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몸 여기저기에 물혹이 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지 않고 기타 등등. 부모님에게 감사드릴 정도로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고 자신해왔는데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이렇게 B를 받아들고 나이 듦을 수치로 확인하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 아쉬워할 만한 것들을 떠올렸다. 못한 게 뭐가 있을까? 너무나도 많다. 그 못한 것들이 죽는 순간까지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최악을 상상하며 우울해하는 나에게 친구들은 자기들도 갑상선과 자궁 같은 데에 무록 정도는 기본으로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털어놓았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환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자기 반성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훌륭한 작품을 쓴 작가들이다. 그 중에서도 기자 출신 작가들의 일생은 더 관심을 갖고 본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마거린 미첼은 원래 나름 성공한 저널리스트였다. 그는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거실에서 뉴스룸 분위기를 일부러 조성한 다음 글을 썼다고 한다. 진한 아이섀도를 칠하고 정장 바지를 입고 글을 썼다. 나도 뭔가 규칙적이고 부지런하게 내 하루를 정렬해야겠다 싶어서 바쁘고 빡빡한 일정을 세워봤다. 하루 이틀은 계획대로 됐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에도 몰두가 되지 않았다. 글은 평소보다 더 써지지 않았고 노트북을 펴놓고 졸려서 한참을 멍하게 있기도 했다. 결국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그만 부러워하고 지금의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려 하다가도 때때로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가끔 불안해한다. 버젓한 습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애써 못다한 것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빨간 머리에는 자신의 콤플렉스인 빨간 머리를 짓궂게 놀리는 친구의 머리를 석판으로 콱 내리치며 불같이 화를 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빨간 머리카락을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하지만 머리는 윤기나는 검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했다. 애는 대실패를 해 식음을 전폐한 채 엉엉 운다. 저는 빨강 머리만큼 나쁜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초록색 머리는 그보다 10배는 나쁜 거란 걸 알았어요.
마음의 습관도 그렇다. 우리는 빨간색 머리카락을 가졌다. 상처를 받고 우리 안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머리칼은 전혀 다른 색깔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결국 본래의 것을 지키면서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자신의 온 삶을 거치며 입증해 나가는 편이 낫다. 소설에서 사랑스러운 애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녹색 머리칼을 잘라내고 숏커트로 학교에 가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이렇게 정답이 없고 아이러니한 게 인생이지 싶다. 저는 이 빨간 머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결국엔 남의 시선을 의식해 이도 저도 아닌 내가 되는 것보다 가장 나다운 게 진짜 나를 위한 거라는 거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뵐게요.